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질문거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소통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사연이나 소식을 전해주실 때예요. 얼마 전에도 캐나다의 교포분 한 분이 그 글을 좀 남기셨는데요. 이민 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살기도 사실은 팍팍하고 버거운데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개척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민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대요. 얼마나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서럽기도 하고 또 몸도 고달프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셨겠죠. 그런 과정 중에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으셨는데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문은식의 행복명상 많이 들으셨고요. 또 옥탑방 이야기도 큰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었다.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장하시다. 그런 새로운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갖고 가고 계시는구나. 더욱이 문은식의 행복명상과 옥탑방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니 그거보다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옥탑방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잘했구나. 또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네,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이렇게 또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무슨 인생의 자랑거리라든지 영웅담이라든지 무슨 제 이야기를 많이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위대함을 찾으시기를, 그 마음의 위대함과 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네, 그것을 정말 목적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실 때 저 개인 문은식이라는 인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썼더니 삶이 저렇게 기적적으로 달라지는구나 라고 마음의 위대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러나고 제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위대함, 마음의 아름다움, 마음의 능력, 이 무궁무진한 마음의 가능성,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알려지고 이것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원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을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 문은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위대함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게 됐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 그걸 좀 함께 나누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 사연이 왔습니다. 소장님, 저는요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제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으세요?
소장님은 늘 행복하기만 하고 늘 기쁠 것만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접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감정 변화가 심한 거야?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네.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습니다.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감정이 부자인 거죠. 감정의 부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빠르고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너지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도 빠르고 변화도 많은 겁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냐면요. 교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하고도 그걸 잘하지만 우주 만물하고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빨간머리 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작 소설인데요. 몽고메리 여사가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쓴 아주 낭만적인 그런 소설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인 빨간머리 앤은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결국 고아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 푸른 지붕집으로 이제 말하자면 입양을 오게 되죠. 그런데 빨간머리 앤이 결국은 그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그 핵심 자질과 능력은 바로 뛰어난 감정, 교감 능력, 감수성이었습니다. 즉, 감정이 풍부하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가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많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삶을 가꾸는 것에 잘 활용하면 에너지가 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켓을 저 우주로 쏘아 올릴 때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니까 그 로켓이 대기권의 저항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에너지를 어떻게 내 삶이 성장하는데, 좀 더 날아오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모든 감정의 에너지가 나의 발전, 그리고 내 삶을 성숙시키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마음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한마음이 딱 예쁘게 박히면요, 앞꼭지를 봐도 예쁘고 뒷꼭지를 봐도 예쁩니다. 근데 한마음이 딱 밉게 박히면요, 앞을 봐도 밉고 뒷꼭지를 봐도 미워요. 내 자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변덕스럽거나 감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가 풍부하고 많은 것이로구나. 이 많은 감정의 기운과 에너지를 내 자아 발전,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써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소장님도 우울하고 불안할 때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닙니다. 네, 로봇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도요, 어느 때는 맑고, 어느 때는 비바람 치고, 어느 때는 구름이 끼고, 어느 때는 또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연은 생생약동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다만 그 감정에 집착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긍정의 아이콘 무는 시기가 우울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야? 야, 이건 사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지나가요.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하늘도 맑고 푸르고 흐리거늘 하물며 인간의 마음도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생생약동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물 흘러가게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많이 느껴보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 더 감사하게 느끼고 좋은 일은 좋아 정말 좋아 하면서 그 긍정의 감정을 자꾸 키우면 이게 이제 근육 운동하듯이 감정에도 힘이 붙거든요. 그러면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속상한 일을 당해도 이게 이제 워낙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감정의 체력이 그것을 얼마든지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좀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제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이제 아버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좀 아버지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민망하기도 해서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태안입니다. 지금은 뭐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서 태안에 가는 게 한 두어 시간이면은 우리 외갓집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외갓집까지 가려면 정말 터덜터덜 그 시골길을 달려갖고 5시간, 6시간을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방학 때만 되면 저를 외갓집으로 전지훈련을 보내시는 겁니다. 특히 겨울방학은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외갓집으로 전지훈련을 보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방학만 되면 나를 외갓집으로 보내실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일종의 강력한 전지훈련인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갓집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록 조카이고 서울 촌놈이 왔다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밥값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외삼촌의 절대적인 지론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풀이라도 뽑고 마늘밭이라도 메고 여러분 여름에 콩밥 메는 게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저 콩밥 맸다니까요. 왜냐하면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외삼촌이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여름에 콩밥 매는 게 허드렛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사촌 형들이랑 뭐 외할머니 외숙모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야 됐어요. 소 여물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목적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방학 때만 되면 그렇게 외갓집으로 전지훈련을 보내신 거죠. 그때는 참 많이 짜증도 나고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가 시골에서 허드렛 일하고 또 이렇게 친척 일을 거들어드리면서 그 농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어 볼 수 있었던 경험, 그 무엇보다 우리 외갓집이 바닷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있을 때는 사촌 형들이랑 그냥 갯바닥이라고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굉장히 좀 컨츄리한 발음이죠. 갯바닥. 그런데 이제 갯벌이죠. 그 갯바닥에 가서 낙지도 잡고 제가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낙지를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 초등학생이 무슨 낙지를 어떻게 잡겠어요. 낙지가 나를 잡으면 몰라도. 어쨌든 그 사촌형들 쫓아다니면서 낙지 잡는 거 거들어드리고 갯지렁이 같은 것도 잡아보고 이렇게 조개도 캐고 그러면서 그 농촌의 정서가 저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디 저기 시골 산골 외딴 촌에서 태어났다고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저기 하여간 무주구촌동을 폄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아주 그 두메산골이 무주구촌동이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요. 하여간 제가 어디 무주구촌동 그런 데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로서 그렇게 드는데, 제가 완전히 서울 촌놈입니다. 그 태어난 곳이 이제 목동이거든요. 양천구 목동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 방학 때마다 그렇게 외갓집으로 우리 어머니가 전지훈련을 의도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시골의 정서와 도시의 정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그 정서 속에 도시의 마음, 감정, 그리고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히 바닷가에서만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게 제 삶에는 정말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다, 정말 감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그렇게 정서가 풍부하다는 게 살면 살수록 정말 행복의 어떤 혜택받은 사람처럼 행운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 어머니가 여름에는 꼬박꼬박 그렇게 외갓집으로 전지훈련을 보내셨는데 겨울에는 안 보냅니다.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엄마, 나 외갓집 안 가. 너 집에 있어. 이렇게 추운데 무슨 외갓집이야 하면서 겨울방학에는 저를 그냥 집에 꽁꽁 이렇게 홈스테이 시키셨어요. 나중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어머니의 흑심을, 저는 연필심도 아니고 흑심을 발견하게 됐죠. 뭐냐면 겨울에는 빨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름철 옷은 되게 얇잖아요. 그리고 그냥 후루룩 그냥 그 하이타임 물에 그냥 후루룩 몇 번, 대부분 그냥 땀만 좀 젖은 옷이니까 그런 이제 가루비누에다 후루룩 해가지고 그냥 또 후루룩 헹궈 갖고 후루룩 널면 또 후루룩 마릅니다. 또 여름볕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두세 시간만 밖에 널어놔도 이제 빨래가 다 마르잖아요. 근데 겨울은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겨울 옷은 첫째 두껍지요. 그리고 이게 엄마 혼자 빨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그때만 해도 이제 보일러 시설이 없었고 연탄불, 제가 그때 연탄가스 그 일화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탄을 뗐기 때문에 더운 물을 데워서 빨래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누나는 뺀질거려서 빨래해라 하자 그러면은 무슨 일 있다 그러고 봉사활동 가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주말마다, 동생은 아직 어리고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저를 데리고 일요일마다 이제 그 하수구에서, 저는 그 전문 용어로 하수구가 아니라 수채꾼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수채꾼형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 모자가 이제 빨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속봉 어머니도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빨래를 한 다라이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이제 저를 부릅니다. 야, 빨리 나와! 거사를 치러야 돼! 그 거사가 바로 이제 빨래인 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한속봉 어머니의 환생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벼라, 나는 헹굴 테니. 이게 무슨 한석봉 어머니입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쏠 테니, 그것처럼 너는 비벼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무장갑 하나 끼고, 그 빨간 고무장갑 있거든요.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비비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라고 힘이 세니까 이제 비비는 거죠. 그래갖고 어머니에게 패스! 이렇게 배구 선수들 공 토스하듯이 토스를 하면 어머니가 이제 헹구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 마다 그 빨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식구가 이제 벗어제끼기 시작한 것이 이제 쌓이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빨래가 이제 점점 쌓이는데 왜 빨래가 쌓이느냐. 우리 밑에 남동생이 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얘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초등학교 중반 때까지니까 거의 3, 4학년 때까지, 아마 고학년 때
우리 동생 이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3, 4학년 때까지 오줌을 쌌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난동을 부리시던 그런 때라 얘가 이제 정서불안이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오줌을 싸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서불안도 분명히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을 이제 그 정서불안이 와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늘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늦게 오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딱하게 컸어요. 우리 맨 밑에 막내 남동생이. 그러니까 계속 오줌을 쌉니다. 근데 여름에 오줌을 싸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비누에다가 그냥 후루룩 이렇게 몇 번 그냥 휘저어가지고 헹궈갖고 널면 이게 잘 마른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옷은 또 달라요. 이게 내복까지 입은 데다가 겨울옷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말하자면 오줌을 싸면 이게 그냥 그 빨랫거리가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거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빨랫거리가 이제 많이 생기니까 어디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지 은행을 하루에 20개씩 어린아이한테 은행 20개 먹이는 것이 사실 조금 독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방광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한의학적으로는 그 오줌 야뇨증에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어디서 그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는 하루에 20개씩 은행을 볶아서 동생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특명이 또 떨어졌어요. 주말마다 빨래하는 특명이 저에겐 떨어졌죠. 보너스도 없는데 이게 무슨 노동력 착취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동생에게 은행을 20개씩 이제 볶아서 먹여야 돼요. 근데 저녁에 먹이라는 거예요. 꼭 엄마가 오기 전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이제 볶아서 먹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 소관이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연탄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 찌그러진 이제 냄비를 하나 이렇게 딱 연탄불 위에 올려놓고는 은행을 이제 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행을 이렇게 살살살살 볶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들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라고 했거든요. 들기름이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의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들기름에 볶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기름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은행을 달달달달 볶다가 노릿노릿하게 익으면 그 껍질이 훌훌 벗어지니까 그것을 껍질을 잘 까서 동생을 꼭 먹여라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또 시킨 대로 잘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그냥 은행에다가 들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서 달달달달 볶는데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를 먹어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드셔보셨겠지만, 은행을 들기름 살짝 쳐갖고 이렇게 달달달달 말랑말랑하게 볶아서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홀랑 입으로 들어가고, 아이고, 이거 동생 먹여야 되는데 하면서 입으로 홀랑 들어가고, 한 번은 20개가 다 그냥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볶다가. 그 엄마가 이제 사놓은 은행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5달만 겨우 볶아가지고 동생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20알 먹다가 은행을 먹인 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은행을 제대로 구워서 먹인 날은 동생이 이제 오줌을 덜 쌌습니다. 근데 그날의 할당량 정량을 제가 그냥 홀랑 다 아이고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홀랑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20알을 다 먹어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래갖고 이제 임시방편으로 5알을 동생을 이제 구워서 먹였는데, 그날따라 더 한강물을 만들어놨네요. 이게 차라리 먹이지나 말걸. 5알을 먹였더니 이게 그냥 방광이 토라진 거예요. 우리 동생이 방광이 데모를 하느라고 평소보다 그냥 더 그냥 따따블로 그냥 한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저를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전기 고문은 안 하셨지만 너 이실 짓고 해. 은행 너 굽다가 네가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다니까요.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하고 이제 이실 짓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저 화장실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못해갖고 늘 참는 버릇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5장 6부 가운데 방광은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때 단련이 되어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동생 은행 부어주면서 낼름낼름 은행을 받아먹어가지고요, 지금도 방광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우레탄 타이어보다 더 튼튼합니다. 제가 이제 동생 덕분에 이 방광은 정말 튼튼하게 이제 크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일요일마다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겨울에도 찬물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세탁기 없는 집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어요. 그냥 흰 면장갑을 하나 끼고, 근데 흰 면장갑을 끼고 빨래를 주무르면 이게 손맛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주물럭거릴 때의 그 손맛이 있거든요. 낚시에만 손맛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빨래에도 손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꼭 손 튼다고 장갑을 끼라고 했지만, 그게 저는 답답하니까, 또 꼴의 남자라고 답답하니까 그 흰 면장갑을 안 끼고 그냥 생 고무장갑만 끼고 찬물에 이제 빨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빨래를 이제 일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이제 그렇게 한겨울에 늘 손빨래로 그냥 몇 다라이씩, 저도 이제 원인 제공을 했어요. 중간에 그 은행을 스틸을 했으니, 그래가지고는 빨랫감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다 주물럭대야지. 그렇게 이제 빠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짤순이를 사오셨어요. 짤순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일 짤순이? 한일 짤순이. 그때만 해도 짤순이가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었거든요. 이 빨래를 하다 보면 비비는 것은요, 이게 관성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맛이 있다고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됩니다. 근데 헹구는 게 힘들어요. 헹구고 또 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엄마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짰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말리는 게 참 고역입니다. 방 안에다 다 맨날 그 빨래를 널어 놓으니까 방이 그냥 쾌쾌하기도 하고, 또 한겨울에는 잘 마르지도 않고요. 방이 추우니까. 근데 짤순이가 강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그때부터 빨래하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수월하고, 짤순이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 빨래하는 고통이 10이라면 짤순이의 등장으로 그 10의 고통이 한 2, 3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 그 하수구 수채가, 그 수도가 옆에 이제 짤순이를 이렇게 놨었는데, 그 짤순이를 가서 쓰다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어린 자녀 쓰다듬듯이 학교 갔다 이렇게 와갖고, 아이고 짤순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빨래하는 게 이렇게 수월해졌다. 어쩌면 세상에 너 같은 게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그렇게 그냥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이 아니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근데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짤순이에요. 짤순이 이렇게 보고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늘 마음에 그 짤순이에 대한, 짤순이를 발명해준, 만들어준 연구자도 고맙고, 그것을 만들어준 회사도 고맙고, 또 그것을 사온 우리 어머니도 고맙고,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빨래를 할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짤순이가 있으니까 금방 빨아서 후루룩 돌려가지고 빨리 말려야지. 그게 기쁨으로 바뀌는 그 묘한 그런 이제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 짤순이를 저는 보면서 이게 빨래할 때만 이게 활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엔 냉장고도 없었어요. 참 없는 것도 많죠. 세탁기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에다가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이었는데요. 그때는 동네에 얼음집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얼음집. 근데 얼음이 원래 얼음 이렇게 써야 표준어인데 대부분의 가게가 얼음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1,000원어치도 큰 덩어리 얼음을 사오고 몇천 원어치도 이렇게 덩어리 얼음을 사놔서 이제 그 아이스박스 안에 넣고 그 위에 김치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여름에는 뭐 그 김치가 뭐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쉬어 꼬부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신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김치가 다 쉬어 꼬부라져서 반찬도 이제 그 김치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신김치를 포기채 물에 헹궈갖고 짤순이에 넣고 한번 짜볼까? 네,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짤순이가 늘 마음속에 있으니까 무슨 자식같이 무슨 반려동물같이 내 마음속엔 짤순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짤순이 있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배추김치 한 포기를 이렇게 꺼내갖고 물에 대강 헹궈가지고 이제 짤순이에다 넣고 그걸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꺼냈더니 얼마나 꼬들꼬들 맛있게 물기가 빠졌는지. 저는 한동안 김치를 짤순이에 짜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사는 집이요. 사는 집에 이제 세탁기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쌩쌩합니다. 근데 이제 누나네 집이 이사를 하면서 누나네 집의 세탁기는 좋아야 한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니는 이게 10년이나 됐으니까 버리고 아니면 재활용 센터에 이렇게 주고 누나네 세탁기를 가져오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론이 뭐였냐면 기계는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여간 그 파쇄될 때까지 작동을 못할 때까지 쓴다. 그 짤순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한 6, 7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broke down. 이게 그냥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될 때까지 제가 그 기계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사람한테 인권이 있듯이 세탁기에도 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이렇게 잘 돌아가는 세탁기를 왜 버리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서럽고 외롭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기억이 났는데요. 결국 이제 어머니가 이기셨죠. 그래서 세탁기를 바꾸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 짤순이의 기억과 함께 저의 영혼 속에는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한겨울 찬물로 몇 시간씩 손빨래를 하다가 마치 구세주같이 짤순이라는 기계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그게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도 그걸 보고 쓰다듬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습관이 그때 생긴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깨끗하고 세상에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실이요. 공중 화장실, 특히 이제 고속버스 이렇게 정차하는 고속 휴게소의 화장실들이 제 집보다, 제 방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 깨끗함, 그리고 휴지도 얼마나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장실은요, 가보면 더러 구강청정제 가글액이 비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나 천국이 따로 없네. 화장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차르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향기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 방향제 같은 걸 이렇게 뿌려놔가지고요. 휴지, 세상에나 이런 휴지를 세상에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게 저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세상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저 4층, 5층, 6층까지 내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구름 타고 가는 신선보다도 더 재밌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전해서 이런 혜택까지 이렇게 그냥 다 누리고 살게 되었을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게 짤순이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물론 원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밥을 지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새벽에 우리 집 문간에 우유를 배달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밤에도 환한 가로등이 비춰지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축복이요, 행복이요, 은혜이요, 혜택이요, 감사의 덩어리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겁니다. 그 한겨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찬물에 빨래를 몇 시간씩 해봤기 때문에 짤순이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저는 체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짤순이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흔한 것에서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축복과 풍요와 행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을까? 정말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생약동하는 기운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 굳어간다는, 마음이 건조해진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사함의 반대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온 삶을 다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감사하게 여길 때 그 좋은 에너지와 그 혜택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삶이 상승하고 날아오르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대요. 몇 억이 올랐대요. 누구는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대요. 누구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어쨌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사람이 황금 전봇대로 앞니를 쑤시든 산삼으로 깍두기를 담아먹든, 그래서 어쩌라고.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볼펜 하나에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과 행복과 놀라운 기적과 생명들이 꿈틀거려서 밥 한 톨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